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평범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한 번 탈북에 성공했던 한 남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품에 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던 정말 믿기 힘든 여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나수역이라는 인물의 아주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남과 북의 그 적나라한 일상, 그리고 생각의 차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의 인생을 통해 이 거대한 체제가 한 개인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부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는 과연 무엇인지 그걸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서사를 넘어서 두 체제 사이에 놓인 어떤 거대한 인식의 절벽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식의 설벽이요? 네, 수십 년간 머릿속에 주입된 세상이랑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정면으로 꽝 부딪힐 때 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절벽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이 나수역 씨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체제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꽤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양강도 해산시의 상업관리소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이게 식료품이랑 생필품을 상점에 배급하는 자리라 북한에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위 로열 직업이었다고 해요. 와, 그럼 권력이 상당했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탈북을 돕는 브로커 일까지 부업으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 안에서 기회를 아주 잘 찾아내고 자기 몫을 챙기는데 아주 능숙했던 인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찌 보면 그 체제가 만든 가장 현실적인 엘리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북한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균열을 느끼게 된 계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 몰래 보던 한국 방송이었어요. 아, 미디어를 통해서군요. 네. 근데 거창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고요. 첫 번째 충격은 정말 사소한 단신 보도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전라도 광주의 한 가정집 수도관이 동파되었다는 뉴스. 이걸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도관 동파 뉴스를 보고요? 네. 아니, 한 나라의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나? 왜 일개 개인의 집 수도관 터진 걸 뉴스에서 다루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뉴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것 자체가 두 사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국가의 위대한 성과나 지도자의 동정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소한 불편함이 공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그 자체가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였던 겁니다. 한 사람의 고통에 사회 전체가 주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그가 처음 마주한 낯선 세계의 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충격이 이어집니다. 바로 신라면 광고였어요. 아, 그 유명한. 네. 북한에서는 미제에 신음하며 굶주리는 남조선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는데 TV 광고에서는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너무나 행복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의 충돌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사실 당시 북한 장마당에도 신라면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직접 먹어본 적도 있었대요. 아, 먹어보기까지 했군요. 네. 중굴라면이 3위안일 때 신라면은 4위안으로 더 비쌌지만 면발의 쫄깃함이나 국물 맛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했고요. 그런데도 그의 반응은 이랬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수출용으로 특별히 잘 만든 걸 거야. 남조선 인민들이 일상적으로 먹을 리가 없어. 아, 수십 년간 배운 세상이 라면 한 그릇 때문에 통째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라면이 아주 특별한 예외라고 스스로를 속여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 현상입니다. 자신의 신념하고 명백한 현실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신념을 바꾸기보다 현실에 왜곡해서라도 기존의 세계관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정신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에게 신라면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그냥 남조선이 잘 사는구나를 넘어서 내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를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그는 한국에 있는 동생이랑 연락하려고 몰래 쓰던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네. 7살 아이를 포함해서 14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감행하죠. 태국을 거쳐서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상상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군요. 네, 그의 예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북한 선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할 것이다. 네, 아주 전형적인 레포토리죠. 남조선 괴뢰들에게 붙잡히면 혀를 깨물고 자결하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를 맞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극도로 정중한 존댓말을 쓴 겁니다. 와... 적대국에서 온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고 해요. 친절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이런 친절조차 나를 회유해서 이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 어떤 자본주의적 거래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권력이 개인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처음으로 몸으로 겪은 순간이네요. 그가 알던 세상에서 권력은 곧 폭력이고 억압인데 한국에서 마주한 국가기관의 첫 모습은 존중과 배려였던 거죠. 맞아요. 자신을 인격체로 대하는 그 낯선 경험이 어쩌면 고문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남성들의 체격이었어요. 체격이요? 네. 공항에서 마주친 남자들이 자신보다 훨씬 크고 건장한 모습에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증언이 나오는데 북한 군대에서는 키 170cm가 넘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해요. 잠시만요. 키가 크면 머리가 나빠진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온 배경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표준 배급량으로는 키가 큰 병사들이 만성적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늘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훈련이나 임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머리 나쁜 군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담긴 말이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능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영양 부족과 생활 수준의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군요. 네, 이건 뭐 그 어떤 이념이나 프로파간다보다 강력하고 직관적인 증거를 마주한 셈이네요. 총이나 탱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평균적인 체격만으로도 자신들이 믿어온 군사적 우월감이라는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요.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됩니다. 하루 꼬박 일하고 손에 준 돈이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 그날 밤 그는 이 돈의 가치를 계산해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죠. 9만 원은 당시 중국 돈으로 약 450위안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한 달 월급이 중국 돈으로 약 2위안에 불과했거든요. 이 위안이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단 하루 노동이 북한 공식 월급 기준으로 거의 20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던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내 노동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고 그게 부의 축적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온몸으로 그냥 깨닫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고 배급받던 생존 모델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공짜에 대한 불신도 아주 깊었어요. 정부 시설인 하나원에서 샴푸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 그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나중에 정착금에서 가 빼갈 것이 분명하다고 굳게 믿었죠. 하하, 그랬군요. 그래서 직원이 중국에서 가져온 다 쓴 싸구려 샴푸통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걸 못 버리게 막으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깨달았는데 반대로 가격이 없는 복지의 개념은 이해하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던 거군요. 일상의 모든 것이 학습의 과정이었네요, 정말. 네, 심지어 언어도 그랬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일할 때 상사가 저기 카트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카트라는 말을 몰라서 엉뚱하게 재료가 담긴 상자를 들고 오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죠. 아, 북한에서는 가름말을 쓰는군요. 네, 북한에서는 그걸 손구루마, 즉 손수레라고 불렀으니까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장벽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나중에 그가 북한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남조선에는
도로보수 같은 사회동원이 없느냐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강제노동이요? 네. 북한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시민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진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용된 전문 인력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개인의 시간을 국가가 마음대로. 네, 착취하지 않는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던 2014년,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북에 있는 형이 그가 성공의 증표로 보내준 돈으로 마약, 북한에서는 얼음이라 불리는 각성제에 손을 댔다가 모든 것을 잃고 파멸 직전에 놓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가 보낸 돈이 가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군요. 정말 아이러니한 비극이네요. 네. 그는 형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품에 안고 다시 북한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이 행동 자체가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내면화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는 이제 무력한 탈북자가 아니에요. 국가의 법적 보호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믿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셈이죠. 북한에서 제외한 옛 군인 친구들과의 대화는 두 세계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3가지가 이랬습니다. 첫째, 남조선에 미군 놈들이 정말 많으냐? 아, 경제적인 풍요보다도 수십 년간 받은 반미 교육의 영향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밤에 정전은 안 되느냐?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는 개념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보수 같은 강제 동원은 없느냐? 끝없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죠.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보다 당장 내 삶을 옥죄는 정전과 강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훨씬 더 절실한 질문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세금, 보험, 심지어 마트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조차 친구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었다고 해요. 그의 결론은 한마디였습니다.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지죠. 그가 품에서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을 때입니다. 네. 친구들의 반응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경외심과 동시에 아주 강렬한 공포였다고 합니다. 공포요? 네. 그 얇은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적국의 국민과 접촉한 증거가 돼서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이죠. 와. 그 물건은 친구들에게 너무나 거대하고 동시에 너무나 무서운 자유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만질 수도 가져서도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위험한 자유를 순회준 그의 구출 시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형의 가족과 친구 가족 등 13명을 이끌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지만 칭다오로 향하던 버스에서 공안의 검문에 걸려 모두 체포되고 맙니다. 아, 누군가의 밀고가 있었던 거군요. 네. 결국 그가 구출하려던 13명은 모두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들의 생사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는 불법 월경 알선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하게 되고요. 6년이나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게 그가 피로 얻어낸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돈도, 집도, 연락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정말 모든 걸 잃었네요. 그는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라는 한국에서도 가장 혹독하기로 유명한 야간 육체 노동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네. 4명의 한 조가 되어서 20분의 컨테이너 트럭 한 대를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그야말로 뼈가 녹는 노동으로 하룻밤에 13만 원을 벌면서 북한에 가기 전 빌렸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북한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가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뭐 천국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더라도 내 땀과 노력으로 인생을 다시 건설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삶을 재건해낸 그의 여정이야말로 두 체제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수역 씨의 이야기는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이 단순히 휴전선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 노동의 정당한 가치, 그리고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 하루 일당이 안겨준 거대한 충격, 그리고 친구들의 눈에 비친 공포의 여권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거대한 체제가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지켜낸 셈입니다. 바로 내 노력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2번의 국경을 넘나들며 찾아낸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온 사람에게 여러분의 당연한 일상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는 것, 아니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과연 몇 개나 다른 현실의 시선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